그는 내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한 주 쉬고 2편으로 또 들고 왔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할까? 만약 떠나는 순간 삶에 미련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영원이라는 것이 마냥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모든 건 끝이 있기에 더 소중하고 아름다우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삶의 미련을 가지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에 충실히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적당히 타협을 하고 즐긴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지금 감기에 들었나? 잘 자고 잘 먹고 했는데 감기는 정말 불치병인가 봐요. 이야기가 더 새기 전에 말을 줄이고 영원한 천국 중 해상의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점점 날이 풀려요. 저처럼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집에서 저녁 먹자. 수학이 너머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퇴근 20분 전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는 법이 없었다. 당연한 일처럼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아버지의 대화 방식이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얘기도 좀 나누고. 선뜻 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먼저 얘기를 나눠야 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새어머니와 똑같은 얘기를 나눠야 할 테고. 요새 기분은 어떠냐, 몸은 어떠냐, 도와줄 건 없느냐. 아버지와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전혀 친화적이지 않은 의붓딸을 어떤 새엄마가 돌보고 싶을까. 게다가 그녀와 나는 14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나 새어머니에게 나를 맡기고 싶지 않았다. 내게도 계획이 있었다. 조만간 닥쳐올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겠다는 계획. 어떻게 하면 혼자 지낼 수 있을지 세세히 궁리해둘 생각이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라디커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나는 네 엄마라는 호칭을 좋아하지 않는다. 들을 때마다 감정적 혼란을 느낀다. 새어머니가 아니라 얼굴도 기억 못하는 어머니가 먼저 불려오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입에 올린 적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엄마 말로는 약속 있어요. 나는 나오는 대로 둘러댔다. 아버지는 조용해졌다. 보지 않아도 표정이 충분히 상상됐다. 입술을 오므려 붙이고 말을 참는 중이겠지. 무슨 약속인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고. 지금 나가봐야 해요. 말은 참 이상한 힘을 가진다. 그러하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
2주나 비워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아버지인가 싶어 망설이다 전화기를 봤다. 예상치 못한 발신자가 화면에 찍혀 있었다. 제이였다. 행여 전화벨이 끊길까 얼른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하자 저쪽에서 박제희입니다. 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갈비뼈 밑으로 훅 하고 숨이 밀려들었던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새삼스레 느꼈다. 그와 마지막 통화를 한 게 열흘 전이었다. 그는 킬리만자로가 시작되는 모시라는 도시에 있다고 했다. 함께 산에 오를 일행과 합류했고 내일 새벽부터 트레킹을 시작할 참이며 일주일간 연락할 수 없을 거라 했다. 하산 이후 사흘이 지난 셈이었다. 그 사이 그는 뭘 했을까? 트레킹에서 만난 킬리만자로 동지에게 껌을 잘 씹느냐 묻느라 바빴을까? 이상한 질문이 튀어나올 것 같아 나는 입을 꽉 다물었다. 어디냐고 안 물어보네? 제이가 말했다. 나는 물었다. 어디야? 한국. 하마터면 전화기를 놓쳐버릴 뻔했다. 킬리만자로에서 세렝게티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농담이라면 아주 고약한 농담이었다. 그가 물었다. 지금 만날 수 있어? 지금 나를 보러 오겠다고 한 게 맞나? 놀란 목에서 딸꾹질 같은 물음이 튀어나왔다. 원주로 온다고? 나는 얼떨결에 교통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내렸다면 지하로 가서 원주로 오는 리무진표를 끊고 제2터미널이라면 원주 왔는데. 제이가 대답했다. 어? 나는 당황하고 허둥거리면서도 교통 안내를 이어갔다. 그럼 원주 터미널에서 택시 타고 국립생태연구원 정문으로 정문 앞에 왔어. 말문이 막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3020년대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생각만 하면 그곳에 도착해 있는 세상에서의 대화가 이렇지 않을까? 어떤 세상이든 간에 대답은 해야 했다. 정문 근처에 Y라는 카페 있거든? 커피 마시고 있어. 곧 내려갈게. 나는 책상에 꺼내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바닥을 빗자루 삼아 서랍에 쓸어넣는 짓도 정리에 포함된다면 말이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 손이 떨리는 데다 힘 조절마저 되지 않아 물건들이 자꾸 튕겨나갔다. 생각은 바하리아로 되돌아가 있었다. 여우가 떠난 직후 우리에게 남았던 짧은 밤으로. 우리는 캠프로 돌아왔다. 알레와 세는 잠들어 있었다. 맨 끝쪽 슬리핑백에 알레가, 그 옆엔 세니. 제이는 센의 옆자리로 기어들어갔다. 이어 내가 제이의 옆자리에 누웠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다. 의식을 풀어버리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애를 쓰면 쓸수록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여우를 만나 흥분한 탓은 아니었다. 지프에 연결된 외등 불빛 때문도 아니었다. 자리에 눕자마자 되돌아온 불청객 때문이었다. 이전보다 2배나 많은 망두거가 오른다리 안에서 날뛰고 있었다.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종횡무진으로 오갔다. 슬리핑백이 들썩거릴까봐 불안할 지경이었다. 이러다 다리를 움켜쥐고 쌍욕이라도 퍼부을 것 같아 무서웠다. 자. 제이가 말을 걸어왔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있느라 답할 시점을 놓쳤다.
안 잔다는데 내 발가락 건다. 나는 눈을 뜨고 눈동자만 움직여 제이를 봤다. 제이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있었다. 불과 두어 뼘 거리였다. 진짜 안 잤네. 그의 고개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숨소리가 새근새근해서 자는 줄 알았는데. 새근새근은 개뿔. 망두겉대가 총궁새를 퍼붓는데 그리 예쁜 숨소리를 냈을 리가. 재미난 얘기 해줄까? 그가 시선을 내 쪽으로 미끄러뜨리며 물었다. 나는 여전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저 눈만 한 번 깜빡거렸다. 기왕이면 망두거를 잊을 만큼 재미난 얘기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부모님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 당연히 집에서는 한국말을 썼거든. 나는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는 아이였고. 덕택에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고 자랐어. 대학 다닐 때 한국 유학생들 만나면 한국말을 자기들보다 더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 가끔 아줌마 말투가 나올 땐 확 깨지만. 나는 오른다리의 망두거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느꼈다. 이에 힘입어 입을 열 수 있었다. 예를 들어봐. 그는 나를 보고 모로 누웠다. 눈가에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아따, 네 집 새끼인지 탐스럽게도 생겼네. 그래, 남자친구는 있고? 하마터면 없어 할 뻔했다. 나는 물색 없이 열리려는 입에 빗장을 채우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먼 지평선에서 새벽동이 파랗게 트고 있었다. 그가 대답을 재촉했다. 대답 안 하네. 대답보다는 되묻고 싶었다. 넌? 실제로는 묻지 못했다. 막 입을 열려는 찰나에 지퍼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알레가 슬리핑백을 젖히고 부스스 일어나 앉았다. 이어 샌도. 굿모닝. 두 사람이 합창하듯 인사를 보냈다. 우리도 동시에 일어나 앉았다. 굿모닝. 진심으로 굿모닝이었다. 만세라도 부르고 싶었다. 마침내 망두거가 사라진 것이다. 놈들이 사라지자 근육 안에서 피가 팡팡 돌았다. 나를 세웠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사막 투어를 새로 시작해도 끄떡 없을 것 같았다.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호르몬의 힘은 위대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쾌락의 화신 도파민이든 에로스의 화신 옥시토신이든 둘 다이든 간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캠프를 철수했다. 더 머물 수가 없었다. 정오까지는 카이로 공항에 도착해야 했다. 제이가 오후 2시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지프는 안개에 휩싸인 하얀 사막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알레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태양은 낯을 내밀지 않았다. 마당에는 이미 모하메드의 SUV가 도착해 있었다. 카이로 시내 교통체증은 최악이었다. 서둘렀는데도 시간이 간당간당했다. 모하메드는 공항을 향해 서커스 하듯 차를 몰았다. 공항이 보일 무렵 제이는 내게 전화번호를 물어왔다. 여우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빼지 않고 곧장 전화번호를 찍어주었다. 뺄 이유가 없었다. 내내 기다렸던 말인데. 그는 내 번호를 사막동지로 저장했다. 해상이라는 이름도 있고 친구라는 친밀한 호칭도 있는데 굳이. 사소한 문제에 나 홀로 신경 쓰는 사이 모하메드는 차를 제2터미널 출구 앞에 댔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악수를 나누었다. 제이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동지, 또 만납시다. 언제? 라고 묻고 싶었으나 그럴 겨를이 없었다. 승객이 아닌 사람은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차가 오래 머물 수도 없었다. 보안요원의 체근에 떠밀려 나는 차에 타야 했다. 제이는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약속대로 제이는 탄자니아에 도착한 후 여우의 영상을 보내주었다. 얼마 후부턴 언제 찍었는지도 모를 내 사진이 한 장씩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눈을 질끈 감고 싶은 모습뿐이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모래를 터는 중이거나 산발한 채 퍼질러 앉아 발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염소고기를 사자처럼 물어뜯고 있거나 노상방뇨차 주상절리 암벽 뒤로 숨어드는 뒷모습 사진도 있었다. 설마 이런 걸 예쁘다고 찍은 건가? 때로는 거리나 카페에서 찍은 자기 사진도 보냈다. 그건 또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었다. 이유를 묻자 그는 해명하겠다며 곧장 전화를 걸어왔다. 그날부터 전화통을 붙잡고 밤을 새우는 일이 시작됐다. 그가 킬리만자로에 오르기 전날 밤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이후 소식이 끊겼다. 내 생활은 갑자기 고요하고 단조로워졌다. 폭풍이 쓸고 간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연락 불가 예고가 있었던 일주일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이후로도 소식이 없자 안달복달하기 시작했다. 혹시 하산길에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걱정했다가 전화할 형편이 아니겠지 하며 나를 달랬다가 사흘이 넘어가자 배신감이 머리를 들었다가 그가 연구원 정문에서 전화하기 직전에는 허탈해하고 있었다. 나는 사막바람에 홀렸던 거야. 내 전화번호를 사막동지라고 저장했을 때 척 알아봤어야지. 그가 나를 기다리는 지금은 그 모든 변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증만 남았다. 나는 우격다짐으로 책상 서랍을 닫고 화장실 거울 앞으로 갔다. 긴 머리털이 달린 미쉐린 타이어가 거울 안에 서 있었다. 검은 스웨터, 검은 바지, 검은 롱패딩. 화장이라도 하고 출근할걸. 사막에서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얼굴이었다. 올 거면 온다고 말이나 해주든가. 킬리만자로에서 원주까지 불시에 들이닥치는 남자가 있단 얘기는 아직 들어본 바가 없었다. 물론 그것이 불만은 아니었다. 창백한 입술에 립밤만 바르고 튀어나갔다. 아버지와 부닥칠까봐 뱃속은 조릿조릿하고 사막에서 만난 바람 같은 남자 때문에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달리고 싶은 다리를 통제하느라 턱에 힘이 있는 대로 들어갔다. 1층 로비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건넸던 것도 같은데 누군가가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1km나 되는 진입로를 어떻게 내려갔는지도 모르겠다. 정문에는 벌써 밤이 도착해 있었다. 제이는 카페에 있지 않았다. 불이 들어와 있는 정문 가로등 뒤편에 서 있었다. 산에서 막 내려온 듯한 차림이었다. 다저스 모자 대신 비니, 고어텍스 패딩 재킷, 눈에 익은 배낭과 트레킹화. 그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손짓을 하지도 않았다. 정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는 내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고만 있었다. 불안이 스쳐갔다. 혹시 내 걸음새가 이상한가? 느낌상으로는
절거나 기우뚱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의 앞에 서자 입이 고장났다. 뭐든 말을 해야 할 텐데 하다못해 안녕이라는 인사라도. 먼저 입을 연 쪽은 제이였다. 매우 훌륭한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내 시선은 저절로 신발에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났다. 나는 얼굴만 사막에서와 똑같은 게 아니었다. 신발도 여전히 제이의 크록스를 신고 있었다. 사실은 날마다 끌고 다녔다. 숲을 돌아다니기에 편하다고 나 자신에게 핑계를 대면서. 그 이상한 신발은 왜 자꾸 신느냐라는 아버지의 힐문엔 최신 유행이라고 대꾸했다. 막상 신발 주인이 묻자 뭐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안목이 매우 훌륭하십니다. 나는 눈을 내리뜨고 웅얼거렸다. 매우 잘 어울리십니다. 제이의 목소리가 웃음소리에 가까워졌다. 등 뒤에선 큰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슬쩍 고개를 돌려 뒤를 봤다. 아버지의 차가 문을 통과해 나오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시속 1cm 속도로 상향등을 켠 채 내 등 뒤를 지나갔다. 아버지는 이미 나를 봤을 것이다. 상향등까지 켜서 뜯어보고 있는 쪽은 제 일터였다. 골치 아프게 됐다는 낭패감이 스쳤으나 이내 털어버렸다. 그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 생겼으므로 제이가 내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동지, 다시 만났으니 악수나 한번 합시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고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나는 고국이 아니라. 그는 내 손을 힘주어 잡았다. 너한테 온 건데. 아마도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보다. 온몸에서 시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배꼽 안쪽, 심장, 턱 밑, 심지어 잇몸까지 똑딱똑딱. 입이 열리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말이 새어나왔다. 고마워. 뭐가? 묻는 제이의 눈이 생기를 띠며 반짝거렸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대답했다. 나한테 와줘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그에게 안겨 있었다. 보고 싶었다고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를 꿈속의 소리인 양 듣고 있었다. 거칠게 울리는 그의 숨소리를 하나하나 세어보고 있었다. 눈을 감고 천지분간을 해보려 애쓰고 있었다. 지금 나를 안고 있는 이 남자가 진짜 제이인지 아니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나머지 찾아든 망상인지. 또 다른 차가 등 뒤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밤새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20분 후 우리는 중앙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10분 후엔 근처 식당에 들어가 감자탕을 시켰다. 1시간 후엔 바로 옆 술집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킬리만자로를 올라갔는지 들려주었다. 킬리만자로에 서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나도 친구도 딱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생각? 그는 한 박자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너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넘기다가 사레가 들릴 뻔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냅킨으로 입을 박박 닦았다. 이래도 되는 걸까? 이렇게 대놓고 좋아해도 되는 걸까? 네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어렵사리 비행기표를 구해 찾아온 그 여자가 썩 멀쩡하지 못하다고 지금 말해야 맞지 않을까? 팔다리에서 망독어가 날뛰는 병에 걸렸는데 조만간 그놈이 내 숨통을 끊을 거라고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 여자한테 물려 네 신세가 고달파지기 전에 도망가라고 미리 고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다못해 아파트 화단에 해충약을 뿌리는 일도 사전 고지를 하는데. 집이 이 근처야? 그가 물었다. 나는 사전 고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다시 만난 지 3시간 만에 그를 쫓아버리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 너무나 야박한 일이었다. 그가 아니라 내게. 이 근처만 뱅뱅 도는 게 그런 것 같은데. 그가 말했다. 바로 건너편이야.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한심했다. 원주에서 살기 시작한 지 1년째이건만 지금도 시내 지리를 잘 몰랐다. 밖에 나갈 일이 없었다. 주중에는 직장과 집을 오가기도 바빴다. 주말엔 아버지한테 잡혀 본가로 끌려갔다. 싫은 내색을 하거나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대부분 아버지 뜻대로 살았으니까. 피곤하지 않아? 제이가 물었다. 나는 아차 싶었다. 진즉에 물었어야 할 말을 여태 묻지 않고 있었다. 숙소를 정해놨는지 정해놨다면 어딘지. 나갈까? 내가 묻자마자 그는 응 했다. 빨라도 너무 빠른 반응이었다. 피곤한 건 이해하나 이해의 영역 밖에 있는 감정도 있는 법이었다. 흔히들 무한하다라고 말하는 감정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그걸 감추려고 얼른 일어났다. 집이 어디라고? 술집을 나온 후 그가 길 건너를 건너다 보며 물었다. 나는 5층 상가 너머로 삐죽 솟은 고층 건물을 가리켰다. 그는 무턱대고 앞장서더니 상가 골목으로 성큼 들어갔다. 스톱! 그 길이 아니야! 나는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지금껏 묻지 않았던 것을 물었다. 숙소 정했어? 뭔 말이야? 하는 눈으로 그가 나를 봤다. 나는 머뭇머뭇 말을 이었다. 안 정했으면 이 근처에도 호텔이... 혜상아.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문제 하나 낼게. 동물행동학 문제니까 금방 답할 수 있어. 그는 몸을 돌려 나와 마주섰다. 정답을 맞추면 우리한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어리둥절해하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수컷 침팬지가 어떤 암컷 침팬지한테 홀려서 그녀와 독점적 관계를 맺겠다는 일념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고 홍해와 중동 사막과 인도양을 건너서 낯선 땅에 도착했는데 한 박자 뜸을 들인 후 그는 문제를 내놨다. 이 정신 나간 수컷 누가 책임져야 할까?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게 읽히는 질문이었다. 답변 같은 건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오늘을 놓치면 그를 책임질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뜸이 들기를 기다릴 만큼 내 인생이 한가롭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그의 마법에 걸리고 싶었다. 내일이나 다른 언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그 욕망이 너무나 강렬했던 나머지 스피드 퀴즈를 풀듯 답이 튀어나갔다. 암컷이. 혜상아. 제이가 불렀다. 여느 때와 달리 그의 얼굴에 장난기가 없었다. 나는 들고 있던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놓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너 나 따라올래? 앞뒤도 없고 맥락도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도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대답해 줄 수 없는 말이기도 했다. 아니면 내가 들어올까? 그 역시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시선을 내 허벅지로 떨어뜨렸다. 트레이닝 바지 안에서 근육이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 그러기 시작한 지 5분쯤 된 것 같았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할 때 된 것 같은데, 아닌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으나 답변을 요구하는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온 지 벌써 열흘째였다. 내일이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아마도 그는 떠나기 전에 나눠야 할 이야기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가 우리 관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내 입장은 달랐다. 그가 무책임하기를 바랐다. 훌쩍 떠나주기를 바랐다. 아무 약속 없이 어떤 기대도 품지 않도록 무심하게 돌아서면 이유가 좀 쉬워질 것 같았다. 마법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가는 일이. 지난 열흘 나는 다른 삶을 살았다. 아니, 현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세계로 피난을 떠났다는 게 정확한 말이겠다. 제이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한 달째 주차장에 처박아둔 차를 끌어내서 집을 벗어났다. 전화도 꺼버렸다. 제이가 운전을 하고 나는 쉴 새 없이 조잘대며 동해로 내달렸다. 양양의 어느 리조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이틀 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만 있어도 시간이 모자랐다. 먹고 마시고 나란히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눈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안고 뒹굴고 늦잠을 자느라. 월요일 아침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입원 예약을 취소했다.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걸어 금방 한 일을 보고했다. 그러니 나를 데리러 원주에 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물었다. 어디냐? 입을 열자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아버지가 당장 잡으러 올 수 없는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의 지명이. 제주도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누구랑 있느냐고도 그놈이 누구냐고도 제정신이냐고 질책하지도 않았다. 그저 알겠다고 했다. 금요일 밤에 분명 제이를 봤을 텐데 그와 마주선 내 뒷모습을 못 알아봤을 리 없는데 딸의 사생활을 존중할 만큼 신식 아버지도 아닌데 어쨌거나 나는 온전히 자유로워졌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를 보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이와 모래밭을 걷고 제이가 좋아하는 게이샤 커피를 찾아 카페를 순례하고 록 페스티벌에 가서 실내 체육관 바닥이 꺼지도록 쿵쾅쿵쾅 뛰고 아무 술집이나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술주정뱅이가 되어 노래를 불렀다. 매 순간순간 나는 제이에게 길들여졌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을 빌리자면 그는 내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었다. 원주로 돌아온 건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떠돌고 싶은 대로 떠돌다가 더 떠돌 수 없는 시간이 닥치자 본래 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본래 자리는 현실의 자리이자 내 삶의 자리였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축제가 끝났으므로.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갔다. 바지를 벗고 팬티바람으로 침대에 올라앉았다. 다리를 길게 뻗은 다음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근육이 펄떡이는 소리가 손바닥을 뚫고 올라와 귀에 닿았다. 집에 돌아오기 전엔 듣지 못한 소리였다. 아마도 그간 내 몸의 감각기관들은 스위치를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빛을 따라 움직이는 주광성 벌레처럼 내 몸은 오직 제이에게만 반응했으므로. 제이, 내 옆으로 와. 그는 별말 없이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어쩌면 내 표정이 시키는 대로 해라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허벅지에 올려둔 손을 옆으로 치웠다. 내가 깻잎김치를 담근다고 생각하고 누워봐. 그가 고개를 돌려 나와 시선을 맞췄다. 거리끼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 행동에 성적인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차린 눈치였다. 바로 그 점이 의아하고 불길하다 느끼는 것 같았다. 동료 차원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해봐. 괜찮아. 내 허벅지가 널 뜯어먹지는 않을 테니까. 제이는 멈칫멈칫 몸을 눕혔다. 마지못한 동작으로 내 허벅지에 뺨을 내려놨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가 몸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볼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신기하지? 껌 안 씹어도 맥박 소리가 들리고. 말해놓고 스스로 무안해서 웃었다. 만약 그가 함께 웃었다면 나는 정색을 했을 터였다. 놀라서 허둥댔다면 화가 났을 테고. 고약한 심보요 예민하기 그지없는 신경증적 상태였다. 제이는 용쾌도 지뢰를 피해갔다. 웃지 않았고 허둥대지 않았다.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몸을 돌리고 나와 나란히 앉았다.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침대에 등을 기댔다. 나는 우리 엄마가 걷는 걸 본 기억이 없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전이 7살 땐데 그 무렵 엄마는 늘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 걷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어. 목소리도 낼 수 없었어. 목에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서. 나는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대답하는 아이가 되었어. 밥 먹었어? 물으면 네 대답하고, 아빠는? 하면 출근하셨어요 하고. 그 시절 내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머니 방으로 가는 것이었다. 방문을 노크하며 상상을 해보곤 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는 상상. 입모양이 아닌 진짜 목소리로 내 딸 잘 잤어? 하고 말해주는 상상을.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게도 곧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발끝에 시선을 두고 있는데도 제이가 움찔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엄마와 같은 병에 걸렸거든. 말해버리고 나자 명치를 조이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날이 섰던 감정도 한풀 누그러졌다. 머릿속은 조금씩 차분해졌다. 덕택에 냉정한 어조로 얘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언제 증상을 감지했는지, 진단을 받던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바하리아에 왜 갔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내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내 운명을 받아들였어. 제이는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선 점점 표정이 사라져갔다. 시선은 줄기차게 건너편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너를 따라갈 수가 없어. 네가 오는 것도 바라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옆으로 맥없이 벌어진 내 오른발을 노려봤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하니까. 내 이야기는 끝났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를 돌아봐 주지도 않았다. 표정마저 없어 더 답답했다. 마음이 아픈 건지 나를 동정하는 건지 아니면 병이 난 여자와 엮인 걸 재수없어 하고 있는 건지. 그 바람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제이의 표정에서 다정함이 걷히면 빙벽 같은 남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말 한마디 붙여볼 수 없을 만큼 강고하고 차가웠다. 그 무정한 침묵 앞에서 나는 키가 5cm쯤 줄어들었다. 마치 내가 사기꾼이 된 것 같았다. 고의로 그를 속여 한국까지 불러들여 놓고 그래서 어쩔 건데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스스로 왔다고 합리화해봤지만 그리 떳떳해지지 않았다. 더하여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무언지 뒤늦게야 깨닫고 있었다. 그가 떠나면 내 생활은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했다. 그에 대한 기억을 선물처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니었다. 착각이었다. 저 차디찬 눈으로 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까 봐 무서웠다. 이 빙벽 같은 남자가 건넬 작별 인사가 두려웠다. 떠난 후 나를 잊을까 봐 무서웠다. 살아있는 동안 그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자 진저리가 났다. 내가 이 생을 떠날 때 그가 없을 거라 생각하자 엎어져 울어버리고 싶었다. 내가 건강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그의 질문에 제깍 대답해줬을 텐데. 갈게. 데려가기만 해. 시간이 느릿느릿 갔다. 영원처럼 길고 절망처럼 고통스러운 침묵이었다. 나는 점점 작아져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된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